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 역대 대세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끌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인 유동성이 기관화되면서 대세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주변에서 갑자기 주식 정리해야 된다. 지금 사실 주식장이 국민연금이 뭐 떠받치고 있는 거 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엄연한 거짓말이고요. 아 그래요? 국민연금은 작년 6월부터 10조 팔고 있습니다.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예요. ETF 자금이에요. 외국인은 지금 140조 팔았고요. 올해만 해도. 그리고 연기금은 작년 6월부터 왜 팔았냐면 한 국내 주식 비중이 자기네들이 설정했던 계획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예요.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팔았는데 뭐 여러 가지 공포 마케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인 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는 이거를 상향 조정하면 170조 매도 폭탄이 안 터지고 상향 조정 안 하면 터진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국민연금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산 적 없고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판 적 없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런 것들 좀 심하게 좀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공포 마케팅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 사상초보다. 맞죠, 사상초보죠. 시가총액이 4배가 났는데 이게 신용장부가 사상초보가 같이 늘어나는 같이 늘어나잖아요. 비율상. 네, 비율상.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비유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자산이 1억일 때 1,000만 원 대출 받는 거랑 1,000만 원 대출 받는 거랑 자산이 10억이었을 때 3,000만 원 대출 받는 거랑 뭐가 더 위험할까요? 1,000만 원일 때 더 대출이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보고 야 씨 너 대출 3배 늘었어. 조만간 망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중을 보면 2010년 이후 가장 낮아요. 그래서 뭐 기자 친구분들한테는 야 그렇게 쓰지 마라 라고 하긴 하는데 여튼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은 블룸버그까지도 뉴스가 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진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자료도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본 사람이 이거 돌려도 되냐 돌려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너무 밀어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 끌어가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입니다. ETF 자금 들어오는 힘이 워낙 세서인데, 오늘도 택시 타고 오면서 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제가 전화해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잖아요. 네,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돼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40조 판 동안 따블이 났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외국인이 파는 건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글로벌 운용사에서 계속 컴플라이언스에서 경고 시그널이 나간대요. 한국 주식 비중 줄여라. 자기네들의 운용 레인지를 한참 벗어났으니까 이거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파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전자닉스 팔고 전자닉스 레버리지 ETF 들어간다. 왜냐면은 비중을 줄인 다음에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가고 싶으니까 레버리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 거의 절반만 사도 똑같은 효과를 냈어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라서 큰 영향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랑 외국인 누적 순매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7이에요. 반대로 가요. 순매수 대비 레버리지를 거니까 그렇게 그건 맞겠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금융투자는 작년 12월 이후 코스피 지수 흐름이랑 금융투자 매매를 보면은 0.88이에요. 88%랑 똑같이 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등락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폭락하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금융투자 때문이에요. 올해 3% 이상 빠졌던 게 14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14번 중에 11번이 금융투자 매도가 있었어요. 이게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 파는데 금융투자가 파니까 더 충격이 컸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금융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TF 자금이 유입되는 한 시장이 쉽게 꺾이질 않을 거다. 그럼 그 ETF 자금이 개인들이에요? 네, 개인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 역대 대세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끌어온 적은 없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고 2004, 5, 6, 7, 8에는 펀드 열풍이 있었죠. 적립식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한 열풍이 있었고 2009년, 10년에는 레버카운트, 이번은 ETF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편화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인 유동성이 기관화되면서 대세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외국인 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금융투자 매매 좀 지켜본다면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 시대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종목이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팔 수 있는데 떨어졌을 때 ETF면 하락해도 사람들이 버티는 힘이 좋을 것 같아서. 버티는 힘도 좋고 빠지면은 살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 변동성도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덜하고 그리고 뭐
정기 판단하는 차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으로도 사고 팔수 할 수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죠. 퇴직연금 돈도 좀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그 데이터 저희도 그거를 궁금해 죽겠는 예, 거죠. 네.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네. 자료 만들고 네. 싶고.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네. 데이터가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반년, 1년에 한번 공개하는 정도로 찾아볼 수 있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라고. 그러면 ETF로 들어가는 사람 심리, 종목을 안 하고 ETF로 들어가는 심리는 뭐예요, 그러면? 일단은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닉스, 차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가 좋대. 그러면 뭘 사야 돼? 제약바이오 사시면 되고 로봇이 좋대. 그러면 로봇 ETF 들어가면 되고.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라인업을 잘 짜놓으시면 수익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이 테마별 ETF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중이 큰데 이게 또 위험해질 우려는 없나요? 일단은 시장이 꺾이면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갈 때도 너무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현금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지도 고민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뭐 저랑 와이프랑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뭐 사이버머니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돈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쵸. 언제든 떨어지면은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저희 와이프가 루나로 한번 크게 다쳤을 때 그러니까 팔아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버머니처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빵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잘 지키고 잘 지켜야지 다음 사이클에 또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평가는 언급되지 않은 거 말고 좀 더 보시는 거 있어요? 일단은 네. 저희는 원자재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 네. 사이클 마지막에 돌잖아요. 2008년 느낌처럼. 해운주도 들어가요. 해운주라기보다는 저 그냥 야. 원유 ETN이나 천연가스 ETN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원유를 샀거든요. 네. 75달러길래. 잘하셨어요. 왜냐면 60달러 이하였었잖아요, 전쟁 전에. 네. 근데 지금 했다 하더라도 호르무즈에 개방됐다든 이미 재고 손실이나 이런 거, 재고나 이런 게 반영구적으로 좀 많이 당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채워 넣는 게 계속 필요한데 그러면 올 하반기 내내 유가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긴 불가능할 맞습니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국면별로 원자재 사이클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꾸준히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금융장세라 그래서 경기는 바닥이고 돈을 풀기 시작할 때는 네. 금은이 제일 좋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은이 난리가 났잖아요. 날렸죠. 이제 금은은 끝났어요. 금은은 끝났어요. 사이클상. 그 다음에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실적이 확실하게 좋을 때는 산업금속이 좋아요. 철강, 니켈, 리튬 이런 쪽들. 걔네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왜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장세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가 너무 좋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좋아요. 네,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이게 수요도 폭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가 꺾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마지막으로 곡물이 좋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행성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 곡물도 오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사람들이 딱 줄여도 먹는 건 못 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곡물이 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돈을 풀고, 금리 인하고, 금융장세로 다시 진입하면 또 금은. 이 계속 반복돼요. 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근데 저희는 유가가 내년에는 좀 레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수요 공급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막히기 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높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이것도 맞았고. 네. 그래서 60달러 왔다 갔다만 했을 거죠. 근데 호르무즈에 막히니까 훅 떨어져서 수요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20달러로 날아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호르무즈에 뚫리면 어느 정도 정상화 되겠죠. 그렇다고 60달러 못 가겠죠. 왜?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가지 못할 테니까. 정상화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75달러, 70달러 초반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또 AI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수요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죠.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급을 많이 해줄 나라가 미국 아니면 중동이에요. 예. 그죠? 근데 미국은 지금 몇 년 동안 새로운 원유 시추 사업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했죠. 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을 믿어야 돼요. 중동이 생산을 많이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원유 시추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뽑아내잖아요. 네. 그걸 3개월 동안 멈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워터코닝 현상이라 그래서 물이나 부수물이 들어가서 한 달 멈추는데 평균 5에서 10% 정도 생산성이 영구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3개월 멈췄으면 못해도 10%는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이 못 따라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물가는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저는 요즘 3분기 때 지금처럼 유가가 $70대로 들어오면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금리도 달러도 원유도 큰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방향에서 물가도 상승으로 바뀌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물가도 이렇게 튀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고 채권금리도 이렇게 튀었다 이렇게 내려오고 유가도 이렇게 튀었다 내려왔는데 4분기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물가, 유가,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시장은 좀 힘들어질 수 있죠. 금리 인상 얘기 또 나오겠네요. 네, 또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는 내년에 미국도 금리 인상 2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장 흐름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유가가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낮았던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몇 달 더 지나서 올라오고 여기에 유가가 붙어주게 된다면 경기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수 있다. 근데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아주 그렇죠. 뜨거운 7, 8월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 하반기 전망 제목이 화려한 피날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경민 팀장 보셨지만 네. 정말 예상을 레인지보다 좀 더 바깥을 많이 해주셔요. 네. 그런데 예전에도 8천 이게 8천은 그래도 좀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닌가 네. 그랬는데 9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세요. 야, 예. 2달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2007년과 2021년을 보세요. 마지막이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갈지 없죠. 모릅니다. 예. 제가 왜 기억하냐면 2007년에 제가 주니어 때였는데 그때 저희 시니어한테 물어봤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도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올라요. 빵빵빵빵. 예. 22년 기억해 보시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애플카 이슈로 막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뛰고 막 대형 LG전자가 막 올라가고 상한가 가고 예.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대차 상한가.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한을 보자라는 거죠. 레벨을 보지 말고 레벨은 무서워도 그냥 들고 가고 8월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럼 그 끝물 징후가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르거나 실적 플러스 그거겠죠. 일단은 예, 실적 장세 예. 끝이라서 실적을 갖고 예. 있는 애들 중에 예. 좀 픽하우스라는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예. AI 관련된 애들 중에서도 이슈가 붙어서 튀을 수도 있고 아.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튈 수도 있고 로봇 관련주들은 상용화가 더 빨라진다 하면서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이슈가 들어오면 빵 뜨는데 그 이슈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애플카 그때 실체는 없었지만 진짜 될 것처럼 다 예, 그쵸. 당연할 거 생각했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때 전자는 파운드리 무조건 된다라고 봤죠. 아 그때 또 점유율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예. 그런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 제가 여러 가지 반도체 업사이클을 보니까 네.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야 반도체 주가 고점일 때 PER이 어느 수준인 거 봐라. 했더니 중요한 말이 항상 피크였다고. 정상화를 넘어서 반도체가 실적이 막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네. 주가 마지막에 뛸 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튀면서 고점을 만들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뭐 9배 정도로 놓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아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저평가로 해서 뭐 배당주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배당주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고배당 고금리 해가지고 관련된 상품이나 라인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컨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배당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고배당주로 가져가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하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사서 배당 수익률을 높이겠다라는 컨셉을 가져가시면 잘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웬만한 거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7, 8월 지나고 9월 되고 하면은 열기가 좀 식어갈 때 좀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거든요. 근데 배당주로 좀 수익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긴 컨셉으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잘 라인업을 짜놓으면 꾸준히 현금성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나 천연가스 쪽에 관련된 상품들을 사시거나 펀드를 사시면은 내년에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 오늘 뭔가 좀 많이 네. 얻은 네? 본인 그거 궁금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좀 참았어요. 네이버 어때요? 약간 인터넷 전망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젠스왕이 가시자마자 이제 네, 변동성이 커졌죠. 네, 변동성이 커졌는데 엔사가 계속 바닥을 찍을 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탑픽을 말해라. 그래서 엔사요 그랬어요. 오. 근데 그 다음으로 막 날아갔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젠스남 관련주 중에 덜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나마 네. 나머지는 더 빠졌어. 엘모전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N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좀 떨어지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업사이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장주 전반적으로 7, 8월 달에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N사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도 많잖아요.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컵 중계를 어디서 한다? N사. 그날 N사가 날라가요. 진짜요? 날아갔었구나. 네. 근데 변동성이 워낙 커서 잘 안 보였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이제 변화를 모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죽어 있었다가 움직하다가 이렇게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직전 고점이 딱 분기점이었는데 거기서 막혔어요. 40만 원인가 거기를 못 넘어서 좀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다시 저점 깨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인터넷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이 세미나 갔을 때 거기 지점장이란 분이 개별적으로 모르겠으니까 잠깐 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물어보셔서 지금은 매도 싫어. 그냥 들고 가셔라. 그게 낫다. 좀 한번 업사이드 했을 때 평단가를 낮추든지 해서 잘 빠져나오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인터넷은 지금 매도 실익이 없는 구간까지 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말 자동차 정도의 주가 레벨 네. 여기서 팔면 손실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다 소외주만 샀어. 네. 코스닥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랑 코스닥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오, 네. 그래요? 영업점을 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행복한데, 내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안 오른 거. 네. 걔네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영업점 세미나를 가면 항상 제약바이오, 인터넷, 코스닥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좀만 버티면 빛이 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오늘 덕분에 궁금한 거 다 여쭤보고 또 중요한 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출연해주신 날이 신기하게도 FOMC 다음 날이 맞아요. 연속 3번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일부러 FOMC 다음 날에 아니에요. 찍어주신 거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정신이 혼미할 때 불러서 이 말 정말 다 하게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날짜 제가 지정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코멘트 쓰고 출장 갔다가 바로 여기 온 건데 네, 그래서 기차에서도 계속 졸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바쁜 일정이다. 요새 진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너무 이제 성수기인데 저 그 바쁜 와중에 아닙니다, 전국을 아닙니다. 투어 다니시다가 또 그때 저희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